당신이 여행 가면 내 밥은 누가 차려줘?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남편의 무시와 차가운 말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운 좋게도 인생의 황혼의 시기에 시아버지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아 벼락부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아내인 제게는 여전히 푼돈조차 아까워했죠. 저는 7년 동안 꼬박 모은 삼짓돈마저 남편에게 빼앗기고 친구가 보내준 선물조차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나서야 마침내 결심합니다.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요. 하지만 이혼 후 찾아온 자유는 짧았고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2억 원의 위자료로 시작한 창업은 1년 만에 실패로 돌아갔어요. 저는 주방 보조 일을 하면서 월세방을 전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던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 전 남편을 만나달라고 부탁하죠. 하루아침에 20억 자산가가 되면서 돌변한 남편과 63살에 홀로 서기를 선택한 나.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3살 구봉숙입니다. 남편과 저는 콩나물 한 봉지도 가격을 따져 사는 알뜰한 사람들이었어요. 전단지의 가격을 비교해 가면서 발품을 팔아서 절약했지요. 단돈 100원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생각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중소기업에서 30년을 일한 남편은 속옷이 구멍 날 때까지 입었어요. 제가 속상해서 새로 사자고 하면 안 보이는데 뭐 어떠냐며 허허 웃던 사람이었죠. 월급날이면 시장에서 튀긴 통닭 한 마리를 사들고 왔어요. 함께 술 한잔하면 삶의 고단함도 사라지곤 했죠. 그렇게 쿵짝이 잘 맞는다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남편이 로또를 맞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신의 알짜배기 땅과 건물을 상속해 주신 거죠. 퇴직 후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며 노후를 걱정하던 남편은 한시름 놓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기뻤습니다. 깐깐한 시집 비위 맞춘다고 고생 제법 했으니 이제 덕을 좀 보려나 싶었어요. 벼락부자가 된 남편은 가장 먼저 검은색 외제차를 샀어요. 어디서 샀는지 쫙 뺀 정장에 새 구두도 신고 다녔습니다. 불편하다면서 찾지도 않던 시계와 허리띠도 아주 고급으로 바꿨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인맥을 넓힌다며 호텔 사우나 멤버십에 가입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회비를 턱턱 내면서도 고민하지도 않았죠. 골프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골프채 세트만 500만 원이 훌쩍 넘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은 솔직히 낯설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저런 씀씀이를 버틸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고요. 그래도 손을 바들바들 떨며 아껴 쓰고 살던 남편이 이제야 하고 싶다는 걸 하는 건데 능력 좋은 부모 덕에 늙어서라도 호강하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다만 그 좋은 걸 저만 쏙 빼놓고 남편 혼자 즐기는 게 좀 섭섭하긴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게도 기회가 생기더군요. 친구 미숙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 동창들이 다 같이 크루즈 여행을 가기로 했대요. 10박 11일의 기간 동안 배를 타고 지중해를 여행하는 상품이라고 했죠. 모두 포함해서 350만 원의 경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기만 했는데 제 심장은 쿵쿵 뛰었어요. 미숙이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불참할 거 잘 알지만 자기가 동창회 대표라서 연락은 해야 했다고.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라고 했어요. 아니야, 이번엔 나도 갈 수 있어. 사실 저는 그동안 1,000원, 2,000원씩 꼬박꼬박 아껴 모아둔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꼬박 7년이 넘게 모았는데
얼추 350만 원은 충분히 되겠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렇게 모은 돈을 여행에 다 쓴다는 걸 꿈도 못 꿨을 테지만 무엇보다 이제 남편도 부자가 되었으니 문제 없다고 생각했죠. 그동안 말을 안 했지만 해마다 여행을 떠나는 동창회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무슨 복을 타고났는지 다들 해외여행을 척척 다녀오는데 저만 여지껏 기회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든데 크루즈는 배로 이동하는 게 대부분이라 편하다고 했죠. 정말 설레었습니다. 저녁에는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도루묵찌개를 끓였어요. 알이 꽉 들어찬 도루묵을 넣고 구수하게 끓여 하얀 쌀밥과 함께 차려놓았죠. 하지만 남편은 저녁을 먹고 왔다며 시큰둥하게 쳐다보고 말더군요. 도루묵찌개라면 사족을 못 쓰던 사람이 왜 저럴까 싶었습니다. 뭘 그리 좋은 걸 혼자서 먹고 다니는 건지, 돈이 생기면 입맛도 변하는 건가 싶었어요. 남편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눈치를 살피며 여행 이야기를 꺼냈죠. 동창들이 이번에 크루즈 여행을 간대요. 저도 다녀와 볼까 하는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은 쏘아붙였어요. 집에서 살림만 하던 여편네가 무슨 여행이야? 뭐 크루즈. 갈 돈은 있고? 저는 당연히 다녀오라고 할 줄 알았는데 남편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다면서 그냥 허락만 해달라고 했죠. 남편은 인상을 팍 쓰더니 대답도 없이 욕실로 들어갔어요. 한참 샤워를 하는 남편을 멀뚱히 서서 기다렸습니다. 침대 위엔 남편이 던져둔 비싼 시계와 두둑한 지갑이 놓여 있었어요. 지금 잘 거 아니면 거기서 비켜. 샤워를 하고 나온 남편은 더 이상 저와 말하기 싫어했죠. 괜한 기대를 하고 섰던 저는 밀려오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번들번들한 얼굴을 하고 누운 남편의 그 얼굴이 얄밉기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도루묵찌개를 데워서 상에 올렸어요. 어제 저녁에 못 먹었으니 아침엔 먹겠거니 했죠. 그런데 남편은 숟가락도 들지 않았습니다. 으휴, 지겨워. 누가 아침부터 이런 걸 먹어? 내 약이나 가져다 줘. 저는 김치 냉장고에서 남편의 보약을 꺼내 건넸어요. 공복에 먹어야 효과가 있다면서 남편은 자기 몸을 끔찍이도 챙겼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예전에 약속했던 거 기억해요? 당신 은퇴하고 나면 베트남이나 중국 중에 한 번 다녀오자고 했던 거. 남들은 한 번쯤 다 다녀본 곳을 우리라고 못 가겠냐면서 제게 고르라고 했었죠. 결국 말뿐이었지만 저는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짜증스럽게 쏘아붙였어요. 자긴 그런 약속한 적이 없다고, 기억나질 않는다고 했죠. 당신이 여행 가면 내 밥은 누가 차려줘? 저는 절대 당신이 굶지 않게 다 준비해 놓고 가겠다고 약속했어요. 전자레인지에 한 번만 돌리면 바로 식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두겠다고 했죠. 설거지야 식기 세척기가 다 해주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했어요. 그런데도 뚱한 남편의 표정에 저는 불안했습니다. 당신이 그럼 나중에라도 날 데리고 어디 여행 갈 거냐고 물었어요. 그럴 거면 이번엔 안 가겠다고 했죠. 남편은 인상을 쓰면서 가긴 어딜 같이 가냐고, 자긴 골프 여행 아니면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못해 그냥 다녀오라더군요.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그 길로 달려가 여권부터 만들었습니다. 살면서 처음 만드는 거였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벌써 여행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여행 경비를 입금해야 하는 날이 왔죠. 아침 식사를 하면서 남편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입금하는 날인데
너무 기대된다고 말이에요. 그동안 제가 누구보다 열심히 살림을 산 건 남편이 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이 정도의 돈을 모았다고 보여주고 싶었죠. 남편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여행을 다녀올 정도가 된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기대와 달랐죠. 제 통장의 금액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혹시 그럼 이거 생활비에서 빼돌린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죠. 정말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려고 발품 팔고 지독하게 아껴 쓰면서 모은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게 그거 아니냐며 콧방귀를 뀌었어요. 생활비를 빼돌려서 자기 여행비로 다 쓰냐며 무서운 여자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골프 장비에 수백만 원을 쓴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하루아침에 카드로 긁어서요. 그런데도 7년 동안 푼돈을 겨우 모아서 여행 한번 다녀오겠다는데 제게 이렇게 야박하게 구는 이유가 뭘까요? 남편의 모욕에 치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빼돌린 그 돈은 다시 나한테 보내. 그거 내 거니까. 그게 어떻게 당신 거냐고 따져 묻고 싶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제 마음대로 그냥 친구에게 송금시켜버리고 싶었죠. 하지만 절 도둑 취급하는 남편의 눈빛에 저는 그만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결국 그 돈을 몽땅 남편의 통장으로 보냈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친구 미숙이가 연락이 와서 절 재촉했어요. 오늘까지가 입금 마감이라고 했죠. 아님 계약금만 먼저 보내도 되니 나머지는 천천히 달라고 했습니다. 여행비는 동창회에서 모으는 거라 천천히 줘도 된다면서요. 저는 남편에게 다시 다가갔어요. 그 돈을 돌려달라고 지금 내야 갈 수 있다고 사정했죠. 하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냐며 혀를 찢찢 찼습니다. 옷장에서 셔츠 몇 장을 꺼내 제 앞에 던지면서요. 허튼 소리 말고 다림질이나 해놓으라고 했죠. 저는 남편의 태도에 화가 치밀었어요. 여행 경비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가 돌려줄지도 모른다고 기대했었습니다. 평생을 당신 뒷바라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고작 여행 하나 못 보내줘요? 저도 모르게 악을 쓰면서 따졌어요. 남편은 저를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돈을 벌어는 봤어? 뭘 잘했다고. 뒷바라지를 했다는 소리가 나와? 누가 들으면 당신이 돈도 벌어온 줄 알겠다면서 저를 철저히 뭉개더군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은 제 눈앞에서 귀중품을 개인금고로 옮기더니 비밀번호를 눌러 잠가 버렸어요. 지금 그게 뭐 하는 거냐 물으니 누굴 믿을 수가 없어 그렇답니다. 이렇게 돈을 잘 빼돌리는데 도둑질이라고 못하겠냐고면서 미리 조심해서 나쁠 게 없다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확실히 변해버렸어요. 그전에는 이 정도로 자기만 생각하던 사람은 아니었죠. 하루아침에 몇십억 원이 생긴 행운의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어찌됐든 간에 남편이 저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크루즈 여행을 다녀온 친구들의 사진이 단체 카톡방에 올라왔어요. 생전 처음 보던 이국적인 풍경들이 제 속을 뒤집어 놓았죠. 온통 여행 이야기뿐인 대화방을 몇 번이나 빠져나갈까 망설였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 앞으로 택배가 하나 도착했어요. 친구 미숙이가 보낸 고급 영양제였습니다. 그리스 풍경이 그려진 엽서에는 저와 꼭 함께 오고 싶었는데 아쉽다고 적혀 있었죠. 가슴이 뭉클했어요. 친구에게 연락해 선물 잘 받았다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미숙이는 이제 남편의 건강이 좀 괜찮아졌냐고 물었죠. 저는 많이 좋아졌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친구에게 거짓말을 했거든요. 사실은 남편이 제 여행 경비를 가로채서 못 가게 되었다고. 그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 친구한테조차 남편의 행동을 설명하기란 너무 창피했거든요. 남편이 갑자기 아파서 간병해야 하는 상황이라 여행을 못 간다고 하고 말았죠. 미숙이는 그래서 건강을 위한 기념품을 좀 사봤다고 했습니다. 제 건강을 잘 챙겨서 언젠가는 꼭 함께 여행을 다녀오자고 했어요. 금빛이 나는 박스에 담긴 영양제는 그리스에서만 나는 무슨 특산품 같은 거라며 위장 건강에 좋다고 했죠. 친구의 따뜻한 위로에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나이 먹고 여행 한 번, 내 마음대로 못 다녀오는 제 처량한 신세가 너무 서러웠어요. 저녁이 되었죠. 저는 하루 종일 울다 지쳐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도 지끈거렸어요. 소파에 머리를 기댄 채 겨우 앉아 있을 수 있을 정도로 기운이 빠졌습니다. 아침에 나가 저녁이 되어서야 들어온 남편의 얼굴은 벌겋게 그을려 있었어요. 어디서 신나게 골프라도 쳤나 보죠. 절 힐끔 쳐다보더니 주방을 살펴보았습니다. 뭐라도 먹을 것을 내놓으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어요. 저는 버티고 앉아 모른 척 했습니다. 뭐가 예쁘다고 밥을 차려줍니까? 그러자 남편은 눈치도 없이 친구가 준 영양제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비싸 보인다면서 꼼꼼하게 효능을 읽어보는가 싶더니 갑자기 포장을 뜯어버렸죠.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당장 뺏으려고 했어요. 그건 제 거니까 손대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저를 팔로 밀쳐냈어요. 내 집에서 내 거 챙겨 먹는다는데 왜 제가 난리냐면서요. 그게 왜 당신 거냐고 내놓으라고 악을 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여행도 못 갔어요. 그래서 친구가 저 불쌍하다고 보낸 선물인데 그게 당신 입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저는 날 사람으로 생각하긴 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벌써 영양제 하나를 입에 털어넣은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인상을 썼어요. 입에 넣었던 알약을 휴지통에 퇴하고 뱉어버렸죠. 그것도 모자라서 영양제 통까지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어디서 뭔 쓰레기를 주워왔을 줄 모르는데 제게 그런 사정 따위를 알 게 뭐냐고 했습니다. 헛바람이 들어 여행에 미쳤다면서요. 그까지 여행이 뭐가 중요하다고. 남편도 못 알아보고 눈을 뒤집고 덤벼드냐고 했죠. 다 늙어서 무슨 여행이냐면서? 하루에 몇십만 원씩 써대는 걸 우습게 아는 한심한 여자들만 모였다며. 동창회도 이참에 빠져나오라고 했어요.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했죠. 그러고는 2번, 3번. 쓰레기통에 침을 뱉어버렸어요. 친구가 제게 보낸 선물을 버리고 나서야 남편은 속이 후련하다는 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말로 남편에게 남은 정마저 싹 사라졌죠. 다음 날 저는 아침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아침밥을 거르게 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침대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죠. 잠은 오지 않았지만 일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새벽에 몰래 일어나서 한 일이 있어 찔리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아끼는 명품 선글라스와 며칠 전에 산 구두를 쓰레기통에 버렸거든요. 당신도 내 기분을 한번 느껴보라고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침에 저를 찾으니 속이 뜨끔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죠. 살면서 그런 반항을 해본 적이나 있었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오더니 거칠게 이불을 잡아당겼죠.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밥 안 차려?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이불을 잡고 늘어지면서 내가 무슨 밥하는 식모냐고 당신한테 차려줄 밥은 없다고 말했어요. 그럼 이건 뭐야? 왜 내 물건을 쓰레기통에 버렸어? 남편은 설마 지금 복수하는 거냐고 점점 언성을 높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더 대꾸하지 않고 다시 이불을 덮으려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제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점심, 저녁도 다 밖에서 해결하는데 아침도 안 차리겠다고? 남편은 자기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뭘 잘했다고 유세를 부리냐고 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은 전혀 모르는 남편과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불을 머리끝까지 올렸었죠. 갑자기 그런 제 팔을 남편이 억지로 잡고 흔들었습니다. 누워있는 꼴도 못 보겠냐면서 성질머리가 고약하다면서 저도 소리 질렀어요. 당장 밖으로 나오라면서 남편은 팔을 잡고 늘어졌죠. 저도 있는 힘껏 팔을 빼려고 당겼습니다. 한참 동안 몸싸움으로 실랑이가 벌어졌죠. 에이, 남편은 짜증을 부리며 잡고 있던 제 팔을 갑자기 놓아버렸어요. 그 반동으로 저는 침대 뒤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외마디 비명소리와 함께 저는 눈앞이 번쩍했죠. 서랍장의 어깨와 목이 연달아 부딪혔어요.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바닥에 쓰러진 채 신음을 냈어요. 어깨가 찢어지는 것 같았고 목은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쇼를 한다고 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나가버렸어요. 세상에 움직이기도 힘든 저를 버려두고 말이죠. 한참을 버둥거리다가 간신히 몸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죠. 어딘가 부러진 게 틀림없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통증이 느껴질 리가 없었죠. 대강옷을 걸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는 것도 아프고 힘든데 이런 상황이 서러워 더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손목 인대가 파열됐고 어깨와 목에 심한 충격이 있어서 당분간 움직이기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다치신 거냐는 물음에 저는 쉽게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를 밀어버렸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죠. 평생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에게 인간 취급조차 못 받았다는 사실을 제 입으로 직접 설명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팔과 목에 깁스를 하고 진통제를 처방받았어요. 병원 복도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죠. 남편은 확실히 변했습니다. 아니, 원래 그게 본 모습이었는지도요. 돈이 생기니까 더 이상 감출 필요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이제 우린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수였다 해도 저를 다치게 했다면 그렇게 나가선 안 될 일이지요. 이번엔 그냥 팔을 잡아당겼지만 그 다음엔 폭력을 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 이상할 것 없었어요. 날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우리가 부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날로 저는 이혼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친구 미숙이를 만났어요. 부끄럽지만 발이 넓은 친구에게 제 사정을 밝히고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친구는 팔에 깁스한 저를 보고 깜짝 놀랐죠. 함께 눈물을 닦아가며 제 사정을 듣고 나더니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 신속하게 일 처리를 잘 한다더군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더니 제게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폭력에 대한 증거를 잘 모아두세요. 병원 기록 다 보관하시고요. 저는 남편이 최근 시아버지한테 받게 된 건물과 땅 이야기를 했어요. 20억은 충분히 넘을 텐데
여기에 대한 재산 분할을 받고 싶다고 했죠. 그건 좀 힘드실 거예요. 부모한테 상속받은 특유재산의 경우에는 재산 분할에 해당이 안 돼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울컥 화가 났습니다. 제가 시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돌봐드렸는데 어떻게 지분이 없을 수 있는지 억울했어요. 그랬더니 변호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유재산의 경우 보통 상속받은 시점이 중요한데 최근에 돌아가신 시아버지로부터 남편이 유산을 상속받은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그 건물과 땅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는 거죠. 좀 더 버틸 걸 그랬을까요? 변호사는 난감한 표정으로 5년 이상 버텼으면 3억 이상은 더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내가 그 모진 꼴을 5년을 더 당했어야 하는 거라고? 속이 쓰렸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죠. 법이 그렇다는데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무엇보다 남편의 무시와 냉대 속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혼 소장을 준비하고 남편 앞에 내밀었어요. 목에는 보호대를 하고 팔에는 깁스를 하고 있었죠. 당신이랑 이제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이혼해요, 당장. 남편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감히 해보자는 거야? 싶은 표정이었어요. 제게 사과는커녕 다친 척 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디까지 가나 한번 해보자며 자기는 하등 아쉬울 것 하나 없다고 했어요. 너무 괘씸했습니다. 제가 입은 부상에 대해 정말 미안한 마음도 없는 걸까요? 그동안 저와 함께 살아온 남편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건지. 남편의 재산이라도 절반만큼 떼어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 당당한 면상이 일그러지는 걸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죠.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보란 듯이 호텔 사우나를 다녔어요. 매일 아침 골프백을 메고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왔죠. 거실에서는 비싼 전축으로 클래식을 크게 틀어놓고 와인을 마셨습니다. 일부러 더 호화롭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매일 저녁 현관에는 남편이 배달시킨 고급 초밥 박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 끼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고급 도시락이었죠. 저는 주방에서 찬물에 밥을 말아 먹었어요. 깁스한 손으로는 요리하기도 힘들었죠. 김치 한 가지에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5년을 버티고 10년을 버티기로 결심한들 결국 이것이 제 모습이라고요. 이혼 소장을 먼저 내민 건 저였지만 이미 남편은 유산을 상속받는 순간 저를 버렸던 겁니다. 며칠 후 아들을 카페에서 만났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제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다쳤는데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죠. 엄마가 먼저 아버지를 붙들고 매달렸다면서요? 아니, 나이 먹고 왜 사서 고생을 해요? 아들의 첫마디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놓고 갑자기 무슨 이혼 소장이냐면서 후회하실 일 만들지 말라고 하더군요. 아들은 냉정했습니다. 지금 아버지 재산이 얼마인 줄 모르시죠? 노후에 편하게 사시려면 아버지뿐이니 그냥 꾹 참고 사세요. 버티다 보면 기회가 온다는 아들의 말이 섬뜩하게만 들렸어요. 마치 제 생각을 해주는 말처럼 들렸지만 결국엔 아들 자신의 속마음 같이 들렸죠. 속물처럼 재산만 따지는 아들이 원망스러웠어요. 하긴 남편도 시아버지 덕에 하루아침에 씀씀이가 달라졌죠. 아들 역시 그 순간을 꿈꾸고 있었을 텐데. 가족 모두에게 저는 그저 밥이나 차려주고 집이나 지키는 소모품 같은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석 달이 지나고
드디어 이혼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전은 없었어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저으며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건물은 시아버지한테 상속받은 지 1년도 안 된 특유재산이라 분할이 불가능하다고요. 제가 언급한 시아버지의 병간호는 며느리의 당연한 도리라는 남편 측 논리에 철저히 묵살당했습니다. 결국 아파트 지분과 예금을 합쳐서 2억 9천만 원, 위자료 1천만 원을 더해 총 3억 원을 받기로 합의했어요.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그마저도 아까워하면서 다시 보지 말자고 악담을 퍼부었어요. 저도 똑같이 대답했죠. 당신이 무릎 꿇고 빌어도 돌아갈 생각 없다고. 우린 조정실에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빠르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63살의 황혼의 시기에 이혼을 맞이하다니. 속이 후련하면서도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제가 원했던 만큼은 아니었지만 평생 처음으로 얻은 자유는 달콤했습니다. 방 2개짜리 깨끗한 빌라를 얻어 독립생활을 시작했어요. 따로 챙겨야 할 사람도 없었고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살짝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건강보험료,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그러던 중 친구 미숙이가 저를 누군가에게 소개시켜줬어요. 프랜차이즈 분식집 본사 직원이었습니다. 번듯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는 제게 화려한 영상을 보여주며 열심히 설명했어요. 요즘은 프리미엄 분식이 대세라고 했죠. 재료부터 만드는 것까지 기계로 운영이 가능하다면서. 사장님은 그저 카운터에서 돈만 세면 된다고 했습니다. 월 순수익 500만 원을 보장한다는 달콤한 말이 귀를 간지렸어요. 돈 한 푼 못 버는 식충이라고 무시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떠오르면서 말이죠. 저는 보란 듯이 성공해서 외제차를 끌고 남편 앞에 나타나는 상상을 했습니다. 깜짝 놀라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진 돈의 대부분인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증금 1억, 가맹비 8천, 인테리어 7천을 들였어요. 그렇게 번화가 1층 코너 자리를 계약해서 저만의 분식집을 열게 되었죠. 개업날이 왔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에 축하 화환이 가득했어요. 저는 새로 산 옷을 쫙 빼입고 카운터에 앉았죠. 지인들이 찾아와 대표라느니 사장이라느니 그 호칭을 들으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첫 달 매출이 꽤 나왔어요. 일 평균 200만 원씩. 이대로라면 1년 안에 투자금 회수하고 노후는 탄탄대로일 거라 믿었죠. 남편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매일 카운터에 앉아 현금을 세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어느 날 아들의 연락이 왔습니다. 전 남편이 술을 먹고 계단에서 굴렀다고 하더군요. 다리가 부러져 입원 중인데 간병인이 구해지지 않는다고 했죠. 그럴 줄 알았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고약한 그 성미를 감당할 사람이 몇 되겠어요? 저는 코웃음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20억 가진 양반이 사람 사서 쓰라 그래. 난 가게 지키느라 1분 1초가 돈이다. 다시는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라. 묘한 쾌감이 들었습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람을 무시하고 떵떵거릴 줄 알더니 꼴 좋다 싶었어요. 일방적으로 아들의 전화를 끊고 저는 손님으로 꽉 들어찬 매장의 테이블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전 정산표를 보고 경악했어요. 매출은 그대로인데 남는 돈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알고 보니 본사에서 납품받는 소스, 떡, 포장 용기의 가격이 시중에 파는 것보다
2배나 비쌌던 거예요. 본사에 항의했지만 돌아온 건 싸늘한 답변뿐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다 있는 내용이라고 싼 재료 쓰면 맛이 변하니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하더군요. 월세 300만 원, 알바생 인건비, 재료비, 공과금. 다 내고 나니 제 인건비는커녕 제 손엔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적자를 없애려고 알바생을 모두 내보냈어요. 제가 직접 주방에 들어갔지만 무거운 웍질과 설거지는 감당하기 버거웠어요. 무슨 기계가 다 해준다더니 홍보 때와는 달리 재료 손질부터 설거지, 청소까지 사람 손이 안 가는 곳이 없었죠. 하루 14시간씩 서서 일했습니다. 이혼 당시 남편 때문에 다쳤던 어깨와 목이 다시 아프기 시작했어요. 파스를 도배하고 진통제를 삼키며 버텼지만 밤마다 끙끙 앓았습니다. 병원비까지 나가니 더 힘들었어요. 얼마 전까지 다친 남편한테 돈으로 해결하라고 비웃었는데 정작 제 상황이 되니 서글펐죠. 시간이 흐르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로 옆 건물에 경쟁업체가 들어왔어요. 같은 분식집인데 떡볶이 가격이 제 가게의 딱 절반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손님이 뚝 끊겼어요. 날이 갈수록 매출이 바닥을 쳤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버텨보려고 했지만 딱 1년 만에 두 손을 들었어요. 부동산에 가게를 내놨지만 불경기에 나갈 사람이 없었죠. 권리금은 기대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무슨 가맹해지 위약금 2천만 원에 인테리어 복구 비용도 1천만 원이나 들었죠. 다 정산하고 나니 손에 쥐어진 건 보증금에서 깐 3천만 원뿐이었습니다. 1년 전 재산 분할로 받은 2억 5천만 원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폐업하던 날 저는 텅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카운터엔 먼지만 쌓여 있었어요. 남편에게 보란 듯이 성공하겠다던 꿈은 산산조각이 났죠. 외제차를 사서 몰기는커녕 이제 버스비도 아까운 신세가 됐어요. 빌라 전세금마저 빼서 빚을 갚고 나니 수중엔 딱 1,000만 원뿐이었습니다. 난방도 잘 안 되는 허름한 월세방으로 밀려났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지하 원룸이었죠. 창문으로는 사람들 발만 보였습니다. 생계를 위해 시장통 국밥집에 주방 보조로 취직했어요. 1년 전 사장님 소리를 듣던 때가 까마득했습니다. 지금은 물도 제대로 안 나오는 좁은 주방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뚝배기를 닦고 있었죠. 아줌마, 손이 왜 이렇게 느려요? 그릇 좀 깨끗이 닦아야지. 국물 자국 다 그대로잖아. 젊은 직원의 짜증과 핀잔을 그대로 들어야 했죠.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니 무릎과 손목이 끊어질 것 같았어요. 차가운 물에 손은 퉁퉁 부어오르기 일쑤였죠. 이혼할 때 다쳤던 어깨와 손목은 더 심해졌습니다. 밤이면 침대에 누워 시큰거리는 무릎과 손목을 부여잡고 끙끙댔어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끝내 피눈물이 났습니다.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어요. 근심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많이 쇠약해지셨어요. 식사도 못 하시고 엄마 집밥만 찾으세요. 아들이 운을 뗐어요. 저더러 가서 한 번만 굽히고 들어가면 전 남편이 받아줄 거란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죽기보다 쉬운 상황이었지만 마음이 흔들렸어요. 자존심이 밥을 먹여줄 건 아니잖아요? 당장 내일 나갈 월세 30만 원과 병원비가 걱정됐어요. 무엇보다 이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무슨 바람에 절 다시 찾는다는 건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어요.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죠. 찬물에 부르튼 손과 파스 범벅이 된 허리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결국 전 남편의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남편의 이야기나 들어보자는 심정으로 아파트 문 앞에 섰어요. 1년 전 이혼할 때 나왔던 그 집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벨을 눌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저와 눈이 마주친 전 남편은 여전히 표독스럽기 그지없었죠. 위자료 2억 받아들고 나가서 1년 만에 알거지 됐냐? 꼴 좋다. 휠체어를 타고 있던 남편의 목소리는 쇠약하기는커녕 도끼가 가득했습니다. 그 옆엔 예쁘장한 젊은 여자 간병인이 지키고 서서 절 비웃기까지 했어요. 어디서 거지꼴을 하고 기어들어오냐며 당장 꺼지라는 남편의 말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초라한 제 모습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어요. 이게 무슨 망신인가 싶었죠. 황급히 돌아서려는데 아들이 저를 붙잡았어요. 엄마, 아버지 좀 말려주세요. 글쎄, 재산양도 각서를 쓰신대요. 저 여자한테? 그러면서 간병인이 무슨 약을 탄 건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전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간병인은 그저 억울하다는 듯 남편에게 하소연했어요. 아버님이 저한테 주신다잖아요. 억울하면 아드님이 똥기저귀 직접 갈든가 난 관둘 테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다 곧 깨달았어요. 남편이 돈으로 불러들인 젊은 간병인이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다급해진 아들이 저를 불러서 간병인을 쫓아내려 했던 거죠. 전 남편이 저를 찾는다는 건 사실 아들의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전 남편은 휠체어에 앉아 간병인과 아들 사이에서 눈알만 굴리고 있었죠. 1년 사이 많이 노쇠한 그 모습을 보니 몸이 좋지 않다는 것만은 사실인가 봅니다. 제가 갑자기 나타나니 전 남편은 더 혼란스러운 모양이었죠. 누구도 믿지 못하겠다는 눈빛으로 고립된 채 악만 쓰고 있었습니다. 돈이 그리 많아도 마음 시끄럽기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 비참함에 흘리던 눈물도 쏙 들어갔어요. 아들은 밖으로 나온 절 계속 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지금 정신이 없으셔서 그래요. 조금만 참으시고 다시 한 번만 얘기해봐요. 네. 저는 아들의 부탁을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런 지옥에 더 이상 낄 생각은 없다고 했어요. 이제부터 너희 셋이서 지지고 복든 알아서 하라고 말했습니다.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도 했죠. 저는 좁은 제 월세방에 들어와 몸을 뉘었습니다. 이상하게 아늑하고 평화로웠어요. 더 이상 예전 일을 떠올리며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 동안 후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죠. 앞으로 제게 주어진 날들에만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돈을 모아 친구들과 크루즈 여행을 떠나보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죠.